중동 지역 전체를 불길처럼 뜨겁게 달구는 사건 속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공식적으로 공격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에 대한 접근 및 통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지 불과 24시간 만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2척을 납포하며 기습적인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선박을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란 영토 밖으로 연료를 밀수했다는 혐의로 외국인 선원 15명을 체포하고 약 100만 리터, 즉 6영배럴에 해당하는 연료를 압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극도로 민감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붕괴 직전에 있던 국제협상은 갑작스러운 일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협상 장소를 오만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정권은 같은 날 아침 15명의 사형을 집행하며 국제사회를 경악시켰습니다. 이는 이전에 선언했던 인도주의적 약속과 완전히 상반되는 조치였습니다. 현재 이란의 모든 행동과 모든 선언은 깊은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두 선박을 납포한 이유가 이란 국경 밖으로 불법적으로 연료를 운송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안보 분석가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점은 이란이 체포된 선원들의 국적, 선박명, 심지어 선박이 개항한 국기조차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한 혁명 수비대 지휘관이 진행한 성급한 기자회견은 어떠한 영상 기록도 없었으며 신원, 국가, 법적 증거에 대한 모든 질문을 회피함으로써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군사적 도박이 진행 중이며 세계는 숨을 죽이고 다음 행동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려스러운 가능성 하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된 15명의 외국인 선원 중에 미국 시민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 상황은 단순한 선박 납포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인 인질 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오늘 밤 중요한 외교 협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말입니다. 테헤란의 행동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협상 과정 전체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까지 선원들의 국적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완전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상 운송 추적 전문가들은 전 세계 AIS,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시스템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 지역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진 선박들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의 신원, 소유주, 그리고 관련된 국가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초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명확한 정치적 목적이 없는 한 평화 협상을 앞두고 인지를 잡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 과정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번 군사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에 대해 세계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선박을 통제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하던 같은 시각 이란 내부에 신뢰할 만한 인권 운동가들은 오늘 아침 최소 15명의 수감자가 사형에 처해졌음을 일제히 확인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일련의 강경 조치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전체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테헤란의 냉정한 메시지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TV에 출연하여 테헤란은 누구도 사형시킬 계획이 없다고 호언장담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전 세계는 노골적인 배신을 목격했습니다. 그 선언은 이제 의도적인 거짓말이었거나 적어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공허한 약속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납포하던 바로 오늘 아침에 15명의 수감자에 대한 연쇄 처형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편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펼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의 긴장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주저없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지금 걱정해야 할 겁니다. 아주 많이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들은 우리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 냉정한 대답은 정면으로 날리는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이란 시위대가 미국의 지지를 기대했다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 뒤에 서 있습니다. 보세요. 그 나라는 지금 우리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내가 그 프로그램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중동의 평화는 없었을 겁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란을 매우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폭격기가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모든 폭탄이 정확히 명중했고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한 달 안에 핵무기를 가질 뻔했습니다. 그건 큰 위협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가서 모두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강경 발언은 이란이 점점 더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협상의 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위기의 경계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외교 국면은 전례 없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외교 소식통들은 당초 6월 20일 금요일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양국 간의 협상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 측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막판에 테헤란은 협상 구조 전체를 바꾸라는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장소를 터키에서 오만으로 변경하고 모든 옵서버 그룹을 배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협상은 더 이상 기존에 합의되었던 아랍 국가들의 참여 없이 오직 미국과 이란 간의 양자 대화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최후 통첩은 분명했습니다. 오직 이란만,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즉각 이 요구를 거부하고 수주간 준비해온 협상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이란 외무장관이 갑자기 회담이 여전히 열린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현지 시간 금요일 오전 10시, 즉 미국 동부 시간 새벽 1시에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안개가 자욱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그림과 같습니다. 다가오는 만남이 실제로 성사될지 아니면 단지 시간 벌기용 정치극에 불과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미국의 군사적 타격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만약 테헤란이 과거 유럽 전체를 골치 아프게 했던 러시아식 협상 전술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회의 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니 최고 지도자의 의견을 추가로 구해야 한다.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회답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실제 목표가 지연, 혼란 유발, 그리고 그 시간을 이용해 암암리의 세력을 재건하는 것이라면 이는 완벽한 시간 끌기 게임입니다. 테헤란의 외교 전술은 익숙한 패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어떠한 구속력 있는 약속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국내 강경파 앞에서 약하게 보이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국내 대중에게 강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인식을 통제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 교착 상태를 정면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란에 대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은 실제 결정권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외무장관은 오직 최고 지도자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국가와 협상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우리는 푸틴이나 시진핑, 심지어 북한 지도자에게도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 실권을 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지적은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란 대통령은 전략적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외무장관은 권력의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시스템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이란 영토를 떠난 적이 없으며 서방 국가 원수와 직접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드문 만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시진핑 주석과의 연락 또는 테헤란에서 중동 지도자들을 접견하는 것에 국한됩니다. 그는 직접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모든 외교 과정을 역설적인 구조로 만듭니다. 협상은 진행되지만 결정권자는 방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권력 구조는 위험한 역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지만 어떠한 공개적인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도덕적인 선언을 했다가 내일 국내외 여론의 비난을 받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전략적 결정은 신앙과 절대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상황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수년 동안 하메네이는 자신이 직접 반포한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 칙령 파트와에 근거하여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권 지지자들은 항상 그 파트와를 테헤란을 방어하기 위한 도덕적 증거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유지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부에서 일했던 많은 전직 관리들이 핵 프로그램의 실제 목표는 민간용이 아닌 항상 전략적인 것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직접 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직 이란 외무장관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란은 2002년에 이삼그룹에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지만 당시 미국은 이란과 협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압박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한 것은 사실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았지만 단지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고백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진짜 본질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어떻게 기습적인 도발을 대결의 도구로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정치적 유령처럼 행동하며 파괴적인 능력을 개발하라고 지시하면서 도덕적인 신호를 보낼 때 모든 대화는 위험한 게임이 됩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위험한 경계선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우라늄을 60% 수준까지 농축한 것은 테헤란이 단지 민간용 목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부인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발전소는 3%에서 5% 농축 우라늄만 필요로 하는 반면 60% 수준은 핵무기용 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과정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현실이며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기 위해 반포한 파트와는 사실상 전략을 숨기기 위한 장막에 불과합니다. 워싱턴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핵 합의를 재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순진하게 선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이란이 최종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 메커니즘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이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작년에 이란의 일부 핵심 핵시설을 파괴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합의가 필요한가? 그 답은 핵기술의 본질 자체에 있습니다. 시설 하나를 파괴하는 것이 능력을 파괴하는 것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이란은 분산된 인프라, 전문 인력, 그리고 자립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방어 방식을 개선하고 재건 속도를 높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다면 국제사회는 감시할 법적 도구가 없고 사찰할 권한도 없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실제 속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합의가 위협의 종식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합의가 없다면 그 위협은 어둠 속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국제 여론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습으로 이란의 여러 핵심 핵시설이 파괴되었다는 위성사진이 확인되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콘크리트 돔이 무너지고 우라늄 농축 갱도가 지도에서 사라졌으며 테헤란은 뚜렷한 재건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문제는 물리적 시설이 아니라 이미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에 있습니다. 그 원료는 현재 이란의 지하 시스템 어딘가에 극도로 엄격한 보호막 아래 이동 가능하고 완전히 비밀스러운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보 당국은 이란이 공격받기 전에 이 재고의 대부분을 감시받는 시설에서 분리된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위협입니다. 그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면 테헤란은 공장을 처음부터 재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작고 비밀스러운 시설만 있으면 되며 농축률을 60%에서 90%로 계속 높이기만 하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핵 합의의 목표는 더 이상 미래의 농축을 막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생존과 직결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란이 현재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전량을 영토 밖, 즉 러시아와 같이 아무도 접근하여 무기화할 수 없는 중립적인 제3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 없어도 이란은 여전히 폭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과 몇 명의 기술자,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명령만 있으면 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그림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된 가운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솔직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군사 행동을 포함한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붉은 선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너무 호전적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군사행동 대신 이란과 협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무 유화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는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며 만약 군사적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느끼면 그 해결책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9.11 사태 직후 해병대에 입대한 이상주의적인 젊은이였습니다. 2005년에 이라크에 갔습니다. 저는 중동이 쉽게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고 이라크의 전철을 밟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소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론이 무력을 사용해야 할지 외교를 계속해야 할지를 두고 논쟁하는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는 아랍 파트너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구체적인 합의의 틀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된 틀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첫째, 이란은 향후 3년 동안 어떠한 우라늄 농축 활동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 기간이 지난 후 재개할 경우 최대 농축 수준은 무기 목적의 임계치보다 훨씬 낮은 1.5%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둘째, 현재 위험 수준 이상으로 농축된 모든 우라늄은 이란 영토 밖으로 운송되며 통제 가능하고 중립적인 제3자로서 러시아가 보관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란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및 중동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와 같은 대리 세력에 대한 무기, 자금, 기술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넷째, 테헤란은 선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탄도미사일을 먼저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이는 갑작스러운 분쟁 발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조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과 미국은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을 향해 나아가며 지역 전체의 긴장 완화를 위한 길을 연다. 새로운 핵 합의안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한 가지 핵심적인 쟁점이 양측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초안의 네 번째 조항에 테헤란이 공격받지 않는 한 탄도미사일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 개발, 생산, 배치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워싱턴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목표는 핵 합의가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란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일에 대한 양보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텔아비브에게 있어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어떠한 핵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외교적 이유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란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테헤란에게 미사일은 유일하게 남은 억지 수단이며 협상 불가능한 레드라인입니다. 그들은 미사일이 없다면 이란이 더 강력한 적들에 대한 능동적인 방어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 12일간의 전쟁에서 이란군과 대리 세력들이 집중 공격을 받았을 때 테헤란은 바로 미사일 보유고가 전선을 유지하고 적들이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억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에 가장 큰 균열이 되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과정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협상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고위급의 치열한 기싸움입니다. 이란 집권층 내부 정보에 정통한 알자지라의 정보통에 따르면 워싱턴은 테헤란이 물러서거나 완전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요구사항들을 협상 테이블에 가져왔습니다. 첫째,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단순히 중단하는 것을 넘어 관련된 모든 기반 시설을 완전히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완전한 무장 해제 성격의 요구로 이란이 수용할 경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됩니다. 둘째, 워싱턴은 이란의 모든 탄도미사일 시스템의 사거리를 축소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닿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텔아비브가 내건 전략적 조건이며 미국이 생존이 걸린 약속으로 협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셋째, 인도주의적 요소가 있지만 매우 민감한 요구입니다.
이란은 12일간의 전쟁과 최근 시위에서 체포된 수감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테헤란 정권이 항상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를 꺼려온 내부적 위신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지점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미국이 이란에게 중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실행된다면 최근 급속도로 발전해온 이란과 중국의 전략적 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경제적 공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란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및 기타 분파를 포함한 중동의 무장 대리 세력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서방 및 동맹국에 대항하는 운동에 대한 암묵적인 후원자 역할을 중단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 덩어리를 볼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하룻밤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평가합니다. 테헤란이 자신들의 무기, 영향력, 그리고 전략적 이익의 대부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자지라의 정보통을 통해 워싱턴의 요구사항으로 추정되는 목록이 유출된 후 관측통들은 베이징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게 중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 축소를 요구했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베이징의 반응은 이란과 중국 간의 암묵적인 연대 전략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에서도 공식적인 확인은 없었으며 알자지라 역시 유출된 목록이 워싱턴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만약 합의가 체결된다면 모든 조항은 공개되어야만 하며 그때가 되면 모든 당사자는 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동안 또 다른 현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동이 미국의 군사장비 집결지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더 많은 장비, 무기, 항공기 그리고 미군 병력이 억지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이 지역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이 외교적 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적 준비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화를 먼저 선택하지만 행동을 망설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두 가지 도구를 모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합의를 거부하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설 충분한 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목소리를 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트럼프는 사전 경고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